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지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이재명표 1호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구체화될지 윤지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조금 확산된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에서 오름세가 지속되다가 옆으로 조금 번지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서울은? 예, 우리가 이제 시장 동향에 이제 최근자를 보려면 보통 주간 시황을 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은 한 0.20%, 저희 부동산 R114 통계로 보나, 부동산원 통계로 보나, 부동산원이 이제 지난주에 0.19%였고, 저희가 한 0.25% 수준이니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드러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의 25개구를 각각을 뜯어보면 좀 다른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서울 25개구에서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뭐 일부 강북구라고 할 수 있는 뭐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에서는 하락도 더러 보이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뭐 한강 벨트 지역 이런 곳들은 주간 단위로 한 0.30% 혹은 0.20% 사이에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강남권역,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광역 지정한 지역들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기준으로 0.40% 수준에서 주간 단위로 움직였는데 딱 지난주 기준으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0.50% 주간 단위로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누적 치료되면 월간 단위로 서울 기준으로는 한 1에서 2%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그 특정 지역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1에서 한 2% 정도만 올라도 상승폭이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서울 쪽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에 3월에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만에 가장 월간 단위로 많은 거래량이었고 지금 이제 4월과 5월을 거치면서 이게 한 5,000에서 한 6,000건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거래량이 줄었냐 하면 연초 1, 2월 이때는 한 3,000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준수한 수준에서 거래량도 이어지고 있다. 어제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줄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상승폭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자면 서울만 좀 오르는 거죠? 지금 뜨거운 지역이 그 서울과 세종시 딱 두 곳이고요. 세종은 혹시 떨어지지 않았어요? 세종시 이전 얘기가 조금 세종시를 이제 월간 단위로 보면 가장 최근자가 이제 5월이잖아요. 저희 이제 부동산 R114 통계로 3.4%가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보통 그 정도면 부동산 시장에서 월간 단위의 3에서 4%는 급등이죠. 연간이 되면 굉장히 높은 상승폭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는 하고 있는데 다만 6월 들어서는 보합 수준까지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서울의 경우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이 진보 정권이면 항상 집값이 올랐다. 역시 이재명 정권에서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좀 이재명 정부에서 좀 다를까요?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건지 기대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들도 가지신 분도 시장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점은 뭐 역대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항상 이제 내걸었던 부분들이 항상 집값 안정은 난 하겠다. 에 대한 그 관점들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 일단 뭐 1기 신도시 더 정비하겠다. 혹은 경기 인천은 스마트 도시화하겠다. 혹은 서울 도심지 쪽에서의 혹은 중심지 쪽에서의 용적률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청년 대상의 뭐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뭐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GTX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뭐 가격 조절 규제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들이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추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가격을 뭔가 침체로 이끌거나 혹은 규제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지난 3년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과는 다소 상반된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합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요 측면을 조금 억제하겠다는 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들을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규제했던 그 정책들, 2017년에 그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특유화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 시점 이후부터 현재 2025년 현재까지 세금 정책상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 관점이 있었을 뿐이지 규제라는 정책들은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규제가 존속 중인 이런 세제 정책들을 손을 안 대겠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래의 규제 정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일부 유예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끝나면 원상복귀되면서 지금과 비교하면 다주택자 세금이 무거워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라는 부분만 봐도 지금은 규제 지역이 4곳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2주택까지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근데 이 취득세 중과 제도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그럼 규제 지역을 넓히면 취득세는 바로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 조치 중이니까 유예 조치를 끝내면 바로 중과 조치가 되는 거고요.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혹은 재산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우리가 낮춰놨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그래서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다른 이슈인데 그건 재산세와 연관돼 있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낮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걸 이제 부과하는 비율을 원상복구하거나 혹은 재산세에서의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속도 조절을 했는데 원래 속도로 가겠다 하면 바로 보유세도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무겁게 하거나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금대로 있으면 이제 만기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만기가 종료되고 유예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복원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자동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런 그 영향이 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걸 어떻게 개편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종합대책으로 그 부분들을 다뤄주면 그때 이제 시장에서의 정말 가격을 규제로 누른다 아니다에 대한 관점들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얘기로만은 볼 수 없다.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해제되기 직전에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선거 기간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 공급 확대 정책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 좀 실현이 제대로 실현될지 아니면 조금 뭐 걸림돌은 없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웠었고요.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도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플러스 알파의 기본 틀은 문재인 정부의 250만 호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호가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270만 호 혹은 플러스 알파 계획이 된 거니까 이재명 정부도 사실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어떤 부분을 덧대면 사실은 공급 계획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중시 안 했냐라고 하면 공급을 중시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에 좀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시장의 문제.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보니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분담금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본인의 원래 종전 자산, 기존의 이제 구축 아파트의 가격 수준
예를 들어서 종전 자산이 3억 원인데 네. 분담금을 뭐 3억 원을 더 내라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예. 거기에 이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와중에 아무래도 건설사들은 또 미분양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온전히 분양가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비중이 과거에는 한 7, 8% 요 수준이었는데 공사비가 급증한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그 공사비의 원가 수준이 95%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공사의 수주에 나서지 않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을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 만능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 있냐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뭐 윤석열 정부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뭐 표준 계약서 해서 공사비 증액 부분을 상호 간에 잘 협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준공 시점에 공사비 이슈 때문에 뭐 입주하는 주민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뭐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거냐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난제 중에 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고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실제 재건축이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이 재건축과 관련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잖아요. 이게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른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던 시기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에 기존에 이제 그 금액에 대한 기준들을 1억 원까지 넓히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비율을 뭐 80% 올리고 하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조합원으로서 있으셨던 분들은 부담 수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 지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시행한 지가 1,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 이 정책, 제도가 변경된 거에 대한 효과들을 아직 제대로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항상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슈와 똑같은데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듯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많을수록 부과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과이익이 없다면 부과되는 게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익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 같은 데가 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과금이 커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기존에 개편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당연히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공급에 나름의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긴 하나 핵심은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수익성을 어떻게 조합원이 가져가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재명 정부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 여부는 하나하나 정책이 구체화될 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게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시행되면 이제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미리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시행되고 나면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부분들을 3단계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마치 DSR에서 바로 스트레스 DSR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건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 이미 전 은행권에서 시행 중이고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들,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를 가산할 거냐 말 거냐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서 바로 3단계가 갔다면 굉장히 시장의 파장이 컸겠죠. 근데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2단계는 이미 시행 중이죠. 지금 현재 시행 중이죠. 그렇죠. 그럼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의 한도가 얼마나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바로 시행했다면 몇억 원이 줄어드는 사람이 생기나 2단계에서 3단계 사이는 물론 이제 본인의 소득 그리고 살려는 그 자산의 가치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금리 부분들을 몇 퍼센트를 적용받냐 그리고 이걸 50년 대출이냐 뭐 30년 대출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봐도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내에서 4천만 원 수준에서 줄고요. 추가로 줄어드는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대부분 줄어드는 폭이 한 몇 천만 원 수준이고 그 과정에서 논점은 뭐냐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그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못 살 것 같으신 분들은 서두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으나 자금이 뭐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지금 이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뭔가 집값이 오르는 그런 조짐이 계속 확산이 된다면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을 좀 더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놓을 정책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내놓은 정책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세금 부분은 규제 중이기 때문에 규제 중인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수로 볼 건지 가액 기준으로 볼 건지 혹은 거래세는 낮출 건지 보유세는 강화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정책입니다. 대출을 지방과 수도권 사이를 어떻게 차등화할 건지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금리에서 좀 우대를 해줄 건지 뭐 기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우대 조치를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규제 지역이 확대될 건지 아닌지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 여부.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규제 지역은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용성 중에 마성은 규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길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데 규제 지역으로 딱 지정을 한 순간 대출, 세금, 정비사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이게 패키지로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규제 지역을 넓히면 그 규제 지역에선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된다. 패키지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율 배반적이라서 일단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규제 지역이 넓혀질 가능성은 높으나 확 넓히기에는 서울에서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의 부동산 R114 리서치 랩 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